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시어머니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살고 있는 며느리가 아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된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던 며느리였어요. 물론 그 기간이 짧게 끝나 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며느리 분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요. 길어질 수도 있었던 시집살이를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건 기막힌 우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우연 때문에 제가 시집살이를 살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계산하고 따져보면 이 모든 게 저를 괴롭히던 시모가 못되어 자초한 일이니 전부 다 시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사 속 좁게 사는 것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에 있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제 사연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평범한 가정 속에서 남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후에도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나 회사원이 될 때까지 여타 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죠. 남편과 연인 관계가 길어지면서 당연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평범한 저희 집과 달리 그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인 남편의 집안으로 인해 결혼 전 갖춰야 할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남편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을 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해왔죠.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고 이를 다 듣고도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평범한 집안과는 많이 달라. 나야 이제는 적응도 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의 아내, 내 어머니도 아니시고. 좀 이상하지? 요즘 세상에 재혼 가정은 흔하니 이상할 게 없었지만 지금 한 집에서 몇 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머님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건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말을 해줬죠. 어린 시절 남편의 집안은 찢어질 듯 가난했었다고 했어요. 아버님의 사업이 지금같이 잘 풀리지 않아 빚만 쌓여 있었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남편의 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아버님을 대신해 어머님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아버님 사업을 참여하셨고 그날부터 사업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에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집안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유로운 집안 상황을 마음껏 즐기시기도 전에 몹쓸 병에 걸리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님께서는 몇 년 동안 홀로 지내고 계시다 지금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재혼을 생각하실 정도로 두 분은 서로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끝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아버님께서 남편의 친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며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지금의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남편의 어머님께서는 그걸 이해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께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계셨고 남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머님과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마치며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겠냐며 물어왔어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남편은 혹시 모를 불안감을 느낄 저에게 안심을 시켜준다며 몇 마디를 더 덧붙여 말해줬습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기에는 그 관계가 애매하다 보니 결혼 생활을 하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예비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가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남편의 설명과 같이 시부모님 모두 사람 좋으신 모습이셨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놓여 예비 시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려워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류상 가족 관계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저를 대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안쓰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 다 같이 한 가족이 되는 마당에 제가 더 어머님께 살갑게 다가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일부러 어머님을 더 챙겨드리고 눈도 자주 맞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께서도 제 마음을 느끼셨는지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죠. 한창 분위기가 익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남편을 붙잡고 말씀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그 덕에 어머님과 친해질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게 고향을 물어오셨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말하다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 고향이 서울이 아니니? 태어난 곳은 서울이 맞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경상도 분이셔서 대화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입에 밴 말투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께서 고향이 정확히 어디신데? 포항이세요. 어머, 포항? 나도 고향이 포항이잖니. 어머, 어쩌면 사돈될 분들이 나랑 동양이시니? 안 그래도 우리 서연이가 마음에 쏙 들었던 참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나랑 같은 동양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더 마음이 간다. 우리 앞으로 정말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돼서 사이좋게 엄마 딸처럼 지내자. 알겠지? 친정 부모님과 동양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어머님과는 더더욱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비 시어머니와는 결혼 전부터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만큼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될 분과 사이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됐으니 결혼 생활에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일 듯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 역시 저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서로 부모님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서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상견례 자리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에 대한 조율도 끝난 상황이라 결혼식 날짜만 정하면 됐는데도 말이죠. 그건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긴장을 하신 채로 상견례 자리에 앉아 계셨죠. 잠시 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도착을 해 상견례를 하게 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다 친정 부모님을 보시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옆을 봤더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서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시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적지 않게 놀라신 표정을 하고 계셨죠. 세 분 모두 금방 표정 관리를 하시며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게 됐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께서는 불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그 자리가 어색해 불편해하시는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죠. 시아버님과 어떠한 긴장 없는 대화를 하셨거든요.
오가는 대화가 별로 없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상견례 자리가 끝나게 됐죠. 그런데 먼저 상견례 자리를 나가시는 시어머니께서 바로 며칠 전과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시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때는 그 시어머니께서 왜 그런 눈빛을 보이시는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 때부터 별 말씀이 없으시던 부모님께서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신 채 계셨던 거죠.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고 가벼운 농담을 던져봤지만 두 분 모두 웃지도 않으셨고 어떠한 반응도 없으셨어요. 결국 저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집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부모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오늘 있었던 상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아빠를 붙잡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며 물어보게 됐죠. 그리고 끈질긴 물음 끝에 두 분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던 이유를 알게 됐죠. 두 분이 심각하셨던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와 관련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 동네 출신이셨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오셔서 아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세 분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셨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왜 상견례장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졌죠. 동갑내기 부모님보다 1살 많은 나이의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친구였고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세 분이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몰래 사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빠를 좋아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와 아빠가 사귀고 있는 걸 몰랐던 시어머니께서는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며 털어놨다고 했어요. 엄마는 친한 사이였던 시어머니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빠와 다른 사람들 몰래 사귀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게 됐죠. 엄마 입장에서는 세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꼬이지 않게 하고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아빠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도 자신을 속이며 기만했다고 생각한 거죠. 시어머니께서 오해를 한 걸 눈치채셨던 두 분은 이를 풀어보려 해명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오해가 풀리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두 분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엄마와 아빠를 헤어지게 하려고 친구들까지 이용해가며 이간질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두 분 사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를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소문을 고치느라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간질과 잘못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가 더 굳건해진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양가 조부모님 되시는 분들께 찾아가면서까지 이상한 소문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걸 좋게 볼 리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곤경에 빠지셔 꽤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진심으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건전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요. 시어머니 한 명 때문에 그런 고생을 겪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께서는 소문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을 뿐 시어머니에게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두 분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받은 상처를 생각해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엄마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행동을 벌였지만 두 분께서는 이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명절이나 방학을 맞아 고향을 내려올 때마다 심술을 부렸던 시어머니께서는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기 직전 고향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치시게 된 거였죠. 세 분이 얽혀있던 이야기를 마치신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아, 네가 앞으로 조심해야 해. 네 시어머니 될 현숙 언니가 아직도 우리를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어. 언니도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이제는 네 시아버지처럼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뭐든 더 조심해서 행동해라. 웬만해서는 우리 이야기 꺼내지 말고. 언니가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 분 일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해. 우리에게 잘하는 표도 내지 말고, 알았지? 설마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실까?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나도 희숙 언니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에게 다른 감정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했겠지. 그리고 자리 나설 때 보니까 너를 째려보는 것 같더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엄마가 말한 대로 해.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상견례 자리를 마치며 저를 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셨던 거였죠. 엄마 말처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이 예정된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날 이후 친정 부모님의 우려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칠하게 구셨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상견례 전부터 합의가 됐던 예단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평범한 저희 집에서 부자인 시댁의 형편에 맞춰서 예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보다 앞서 오빠를 장가 보내게 되어 일반적인 예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되는 저희 집안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괜찮다는 시부모님의 확답을 받은 상황에 시어머니께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내가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희 집에서 해오는 예단이 너무 모자란 것 같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그 정성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너희 집안에서 준비하는 예단에는 그만큼의 정성이 보이질 않어. 너도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나중에 예단으로 두고두고 말 나오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분명 저희 부모님 때문에 태도가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부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자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 분 사이의 일을 자식들 일에까지 끌고 오다니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의 말이 잘못됐다며 대신 말해줬습니다. 덕분에 이전 약속했던 예단 그대로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날의 일로 인해 앞으로 시작하게 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제 예상처럼 되어가고 있었죠. 이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별거 아닌 일로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고 밖으로 불러내어 사람의 진을 빼놓게 했습니다. 옷을 사려는데 두 옷의 소재가 어떤지 비교 좀 해달라. 구매할 가전제품의 색상이 실물로 어떤지 확인을 해라 등등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저를 똥개훈련시키듯 시키셨어요. 거절을 했다가는 괜히 더 찍힐 것 같아서 참고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됐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이 풀리면 그만하실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했고 이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결혼을 하고서도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인해 힘이 빠지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서 남편과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시모는 꼭 전화를 해왔고 시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꼭 전화로 해도 될 말을 앞에서 말하고는 했죠. 전부 다 억지에 가까운 행동들이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님께서 요즘 몸이 좋지 않으시다며 저에게 주말을 이용해 산에 가서 약초와 나무를 캐서 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제가 시장 가서 사올게요. 아니면 요즘에는 약초꾼들이 인터넷으로도 파니까 그걸 구매하고요. 잘못 뜯어왔다가 몸에 안 좋은 거면 어떡해요. 저 약초나 나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말이 며칠 남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퇴근하면 어차피 할 것도 없을 텐데 책을 사던가 빌려오던가 해서 공부하고 캐와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제대로 분간을... 시아버님 건강은 너와 아무 상관없다는 그 말이니? 옛날에는 자기 허벅다리 잘라서 끓여 먹였다는 말도 있던데 내가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넌 벌써부터 시부모님에 대한 정성이 없어서 어떡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모에게 당할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약초를 캐기로 했어요. 물론 시아버님께서 제가 캐온 약초와 나무를 먹고 잘못되실 수도 있으니 직접 캐오지는 않았고 돈을 주고 샀지만 말이죠. 시모는 제가 캐온 거라고 생각한 약초와 나물이 불안했는지 아버님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억지를 결혼 생활 내내 부렸어요. 회사 일로 시간이 얼마 없는 저에게 겨울이 되기 전 자신들이 입을 커플 스웨터를 직접 실을 사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나.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물건을 굳이 퇴근하는 저를 시켜서 사오라고 하지 않나. 정말 별별 일 다 시키며 저를 괴롭혔죠. 남편도 그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단순히 시부모님께 잘하려는 며느리의 효심 정도로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시모와 관련된 일을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모가 하는 말대로 끌려가자 시모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졌는지 저를 괴롭히는데 열을 더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까지 시키며 절 괴롭혔죠. 좀 심하다 싶은 일에는 저도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럴 때면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절 몰아세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서류상에 진짜 우태 엄마가 아니라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날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시니까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네가 과연 내가 진짜 시어머니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나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야. 다 느낄 수가 있다고. 네가 은연중에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 알고 있어.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니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시모가 자기 무덤을 파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날씨와 같이 맹추위가 왔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감기를 걸렸을 때라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 사이에도 시모가 저에게 잦은 심부름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어서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모처럼 그날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고 얼른 퇴근을 하여 주말인 다음 날까지 푹 쉬려고 했죠. 으슬으슬한 몸을 가지고 짐을 챙겨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였죠. 웬만하면 받으려고 할 텐데 그날은 정말 몸이 좋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하고 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도저히 무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을 해왔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됐죠. 너 뭐 한다고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저 회사 퇴근 중이었어요. 퇴근 중에는 전화 연락도 안 돼? 그러다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 됐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로 좀 와봐라. 어머님,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찾아갈게요. 회사 출근해서 일할 힘은 있고 시어머니 부름에는 아프다고 못 온다고 하니? 겨우 감기라며? 간단하게 시킬 일 있으니 집으로 와라. 결국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시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황당한 시모의 말을 듣게 됐죠. 너 이불 빨래 좀 해라. 내가 손수 빨래할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밟아서 빨기만 하면 돼. 대야가 화장실에 안 들어가서 마당 옆 수도가에서 빨래하면 된다. 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직접 빨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 걸 왜... 그리고 세탁기도 있잖아요. 이게 세탁기에 넣어서 제대로 빨아지니? 그리고 세탁소도 믿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피부도 예민한 편인데 문제 있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겨울 이불이니 집에 있는 세탁기에는 안 들어간다고 쳐도 지금까지 세탁소에 잘만 맡겨와 놓고 이제 와서 잘 이용한 세탁소를 믿을 수가 없다니.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려고 방금 막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픈 와중에 속내가 훤히 보이는 시모의 거짓말을 듣게 되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미워서 괴롭히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 힘 빠지게 만드세요? 이것만 하면 며칠 동안 안 괴롭히실 거예요. 이왕 일 시키시는 거 한 일주일 정도 푹 쉴 수 있게 한 번에 일감 주세요. 너 지금 나를 또 못된 사람으로 매도시키는 거니? 내가 서류상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또 무시하는 거야? 이번에도 시모는 자격지심이 가득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키우기 싫어 이쯤에서 그만뒀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죠. 제가 뭘 무시했는데요?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가 아픈 몸 이끌고 시댁으로 와요? 그리고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들 중에 제가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나물 약촉해서 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주말 아침부터 부르면 피곤해도 찾아와서 일했어요. 뜨개질 할 줄도 모르고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입지도 않는 스웨터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것뿐이에요. 와서 청소해라, 마당 잔디 좀 깎아줘라, 벌레 좀 잡아달라. 이건 다 누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해오며 했던 일을 말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딴 곳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맨입으로 우리 집안을 시집와서 그 값을 몸으로 대신하는 거 아니야? 억울하면 내가 예단 더 해오라고 할 때 해오던가 왜 이제 와서 억울한 척을 해? 이보다 더 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내가 이 악물고 빨래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가 준비해 놓은 빨래 도구를 챙겨 밖에서 빨래를 하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빨이 덜덜 부딪히는 그 추운 날, 시모에게 추운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를 째려보며 이불을 시모 얼굴이다 생각하고 꾹꾹 밟고 있었죠. 한창 빨래를 밟고 있는데 시모가 웬일인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하고 들어와라. 이불은 세탁실에 넣고. 왜요? 빨래 끝나려면 멀었는데요.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누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아니? 네 시아버지 오실 시간이야. 나 욕먹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너도 네 집으로 돌아가라. 추운 날 고생했다. 시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버티고 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한참 전부터 감각이 없는 손과 발로 인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시모 말 맞다나 우선 빨래를 그만하고 몸을 녹인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시모 앞에서는 춥고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시모가 미워 죽겠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마음이 격해지다 보니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 서연아, 무슨 일로 전화했어? 엄마, 나 시모가 괴롭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랑 있었던 일 가지고 나 괴롭힌다고. 내가 방금까지 뭘 한 줄 알아?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이불 빨래하고 있었어.
빨래는 사람이 직접 밟아야 잘 된다면서. 그게 시부모에게 보이는 정성이라면서 나보고 시켰다고. 뭐? 그럼 못하겠다고 해야지. 넌 그걸 했어? 나보고 또 결혼할 때 예단 적게 해온 걸 가지고 뭐라 하니까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했지. 근데 오늘만 이런 게 아니야. 우태 씨랑 엄마한테 말 못해서 그렇지.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있다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냥 이혼하고 엄마랑 있을래. 네가 이혼을 왜 해? 너네 시어머니, 아니 희숙 언니 거기 있지? 네가 그냥 어디 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 테니.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못 이겨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시모도 화장실에서 제 울음소리와 통화를 엿들었는지 문을 열고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올 때까지 버티려고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얼마간 실랑이를 벌이다 시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며 시모가 화장실 문에서 손을 떼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치신 덕에 시아버지께서 놀라 문을 열어주셨죠. 엄마는 자신을 맞이하는 시아버지를 보시고도 이에 개의치 않고 시모의 이름을 부르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희숙, 너 어딨어? 당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너 이 집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평생 숨어서 지낼 자신 있어? 얼른 나와, 얼른 나오라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피해 숨어 있는 시모를 찾던 엄마는 안방 화장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시모를 발견하셨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희숙 언니? 내가 언니 찾는 소리 못 들었어? 혜선아, 너가 우리 집에는 웬일로 왔니? 웬일? 몰라서 그래? 언니 내 딸 괴롭혔다며? 그것도 잘못도 안 한 애를.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괴롭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뭘 잘못했는데 애를 괴롭혀? 내가 그 사람이랑 이전에도 참고 있었던 거 알지? 그리고 나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이런 짓 하는 거지? 혜선아, 진정해. 그래도 내가 네 사돈이고 네 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걸 따질 상황이야? 한두 번도 아니라며. 나는 몰라도 내 딸만은 괴롭히는 건 못 봐. 내가 오늘 언니 버릇 고쳐줄 테니 각오해. 그제서야 시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혜선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내 버릇 고칠게. 네 딸 인생도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고쳐졌으면 진작에 고쳤겠지. 내 손으로 직접 그 못된 버릇 고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 지금까지 내 딸이랑 나랑 그 사람이 당한 값도 받을 겸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이리저리 흔들었고 급기야 시모 몸 위에 올라타 아무렇게나 시모의 몸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저는 말리지도 않고 그 모습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시모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듯 보였어요. 꽥꽥 소리를 지르며 잘못했다고 그만하라고 소리만 지를 뿐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비롯해서 과거 아빠와 엄마가 시모에게 당했던 일까지 이번 기회에 다 갚으려는 듯 보였어요. 그 정도로 엄마는 무지막지하게 시모를 두드려 패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시아버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저에게 엄마를 말리라고 하셨죠. 아이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화가 나시는 일이 있어도 사돈 간의 주먹질이 웬 말입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서연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그때 시아버지께서 엄마를 말리는 틈을 타 시모가 엄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아버님을 방패 삼아 악을 쓰기 시작했죠. 여보, 이것 좀 봐. 전현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 딸내미 빨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러는 거 있지?
이런 개망나니 집안과 어떻게 사돈 관계를 맺어? 나 이런 망신 당하면서까지 제 며느리로 못 둬. 당신이 선택해. 평생 같이 살 나인지 아니면 막대 먹은 집안의 며느리인지. 그리고 혜선이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오늘 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 나쁜 년. 시몬은 당시 상황을 오해하고 있던 시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서 저와 엄마를 세상 못된 모녀로 만들었죠. 이 사태의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제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 같아 골치 아팠죠. 그때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놈의 버릇 또 나오네. 언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연애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했었잖아.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한테 이간질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했어? 지금처럼 친구들, 동네 사람들, 우리 부모님께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녔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하네? 그 나이 먹고? 저기 사돈어른, 안사돈이요. 저랑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 안사돈이 어렸을 때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모르시고요. 그거야 나중에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안사돈 분이 사돈어른과 초혼이라고 했던가요? 그 말 진짜 믿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번째 결혼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아시는가 모르겠네. 시모가 이혼을 했다는 소리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시모의 과거를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설마 그런 것까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시모의 지난 과거를 듣게 됐죠. 엄마도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외할머니와 시모의 어머니께서 한 동네 사람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자식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셨죠. 엄마 아빠가 결혼하실 때쯤 시모가 사라졌던 이유가 사실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황당했어요. 대학을 가지 못해서 고향을 떠날 수 없었던 시모는 자신을 고향 밖으로 데려가 줄 만한 남자를 골라 결혼을 했다고 했죠.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하게 된 건지는 시모밖에 알 수 없었지만 처음 결혼했던 남자와는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혼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었던 시모는 또 어디서 남자를 구해 2번째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친정으로 결혼할 남자라고 하며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댁에서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시모가 재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 고된 시집살이에 매일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고 눈물을 안 흘린 날보다 흘린 날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자신의 상황을 잘 들어주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또 우연히 만났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2번째 남편이 난리가 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와도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아버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지내고 있었던 거죠. 엄마의 말에 저보다 시아버지께서 더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입을 벌리신 상태로 아무 말도 하시지 못하셨죠. 시모는 부인을 해보려 했지만 엄마의 협박에 그마저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여보, 이 여자 말 믿지 마. 모두 다 지어낸 이야기라니까.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결혼을 2번이나 해.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희숙 언니? 내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동네 사람 아무한테나 바꿔달라고 해서 언니가 이혼을 몇 번 했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게 왜 괜히 벌집을 들쑤셔서 이 난리를 만들어? 언니도 똑같이 시집살이로 고생했으면 알아서 잘해주려고 해야지. 우리한테 아직까지 무슨 억하심정이 남아있다고 우리 서연이를 괴롭혔냐고? 그리고 우리 부부한테 억하심정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먼저 좋아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 나이 먹어서 심술 부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 딸 내가 데려갈 테니
내 딸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모에게 한 번 더 겁을 준 뒤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와서 잘못을 구할 때까지 저는 친정에 있게 됐어요. 물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에게 잘못은 없었지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앞으로 2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잘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었죠. 제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쯤 시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과거를 몰랐던 아버님께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시모의 과거를 몰랐던 아버님께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고 저희 엄마가 한 말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자 자신을 속인 시모를 용서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사실혼 관계이긴 했지만 시모가 자신의 과거를 속여 접근한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야 지금까지 아버님의 풍족한 재산으로 그 집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 나오는 거였으니 뭘 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엄마가 시모를 패대기 친 다다음 날 시모는 얼마 없는 짐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저의 결혼 생활의 유일한 문제거리였던 시모가 사라지게 됐죠. 시모에게는 아직까지도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시모가 사라진 이후 웃음만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계속 마음속에 걸렸어요. 그 넓은 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드시고 직접 청소까지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시댁에 들어가서 아버님과 함께 생활을 하자고 말을 해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아버님께 여쭤보라 했죠.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걸 바라시는 모습이셨지만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불편할까 싶어서 말이죠. 거기다 시모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있었으니 저에게 조금의 고생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거절하는 말과 달리 아버님 표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남편이 이를 말해왔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과 함께 남편과 시댁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 며느리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남편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걸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행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며느리, 아내, 그리고 자식이라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빌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